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요.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점점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의 없이 좋아하는 가을과 봄, 왜 이렇게 짧은지, 혹시 우리가 좋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더 짧게 느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시간적으로 짧은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래 붙들 수 없는 것이 삶의 진리이듯이 아마도 자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이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일본 아베 총리요, 다시 부활했습니다. 22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둔 건데요.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하고 또 각계 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 등 연이은 사학 스캔들로 정권 분기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전화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죠. 그죠? 자민당하고 네. 공명당 합하면 320석 되나요? 313석으로 최종 나왔습니다. 313석이요. 예, 그러면은 3분의 2를 3석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 3분의 2를 3석 넘은 거죠. 네. 자, 이렇게 아베 총리가 압승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베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결단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신선미는 없지만 야당이 선거 준비가 전혀 안 된 허점을 찔러서 총선을 했거든요. 예. 그것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불리할 때 어떻게 결단하느냐는 아베 총리가 모범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이 많이 도와줬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런 점이 있죠. 한반도 문제가 지금 서울보다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런데 북한보다는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결국 시진핑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위기감을 더 결속을 시킨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보다요. 북한은 명분을 제공해 줬죠. 예. 명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헌에 대한 명분 말씀하시는 거죠? 개헌도 그렇고, 이번에 아베 총리가 국난 돌파 총선거다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 또 헌법 개정, 모든 걸 다 걸어서 국난 돌파다 했기 때문에 직접적 명분은 가장 매일 텔레비전에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개헌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단독, 그러니까 이 자민당 공명당 연합의 이 312석이 되니까 이게 다른 야당 같은 경우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개헌 발의가 가능한 그 정도죠. 그죠? 숫자로 보면 그런데 아마 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일본의 정치 스타일이 네. 숫자로 결정적으로는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개헌 문제는 숫자로 하지 않고 이미 개헌 전략이 네. 전면적인 개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부만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심리적으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다수를.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3분의 2 숫자로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헌의 핵심은 보통국가, 그죠? 이 자위대에 예를 들면 뭐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자위권 이런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개헌이라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제로 이제 여당이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전면적인 개헌이라 구조에다가 자위대의 시민권을 부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하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당장 일본을 어떤 외국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당연히 반격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헌법에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겠다는 뜻이지 이미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죠. 그거를 앞으로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 그 얘기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의 자위대의 역할과 그런 지위를 명기한다. 근데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전쟁 가능 국가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행동. 근데 이거는 일본은 지금 집단적 자위권, 동맹 확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외국과 개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호주라든지 인도와 이 동맹을 확대하는 문제가 그게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동맹 확대로 억지력을 갖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것으로 전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를 넘어서 안보 역량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느냐 하는 그 점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 보면은 이 여당 바로 자민당을 지지하는 그 세대별 비율이요. 이게 연령대 이렇게 보면 10대에서 높게 나왔고 반면에 지금 야당 제1야당으로 부각했죠. 이 입헌민주당이라는 이 진보 세력이요. 여기엔 60대 70대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재밌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 교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요. 일본이 지킬 것이면은 지켜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젊은 층이 그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전쟁에 대한 기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을 지지한 노년층은 이제 좌파적 영향을 오랫동안 미디어에 노출됐던 그런 분들이 전쟁의 기억과 결합이 돼서 그쪽을 지지를 한 것이고 이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데 일본이 너무 침체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서 보다 일본이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이런 쪽으로 표가 몰린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전 요번에 선거에서 재밌다고 보는 게 뭐냐면 희망의 당인가요? 맞습니까? 이름이요? 그 희망의 당이라는 것이 이제 신생정당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신생정당이면서 도쿄도지사가 아주 그 상당한 기세로 제1야당이 될 것처럼 됐는데 결국은 기존 야당의 인사들이 다시 뭉쳐서 만든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어요. 이거는 일본도 그만큼 신생정당이 이 기존 정치판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자민당이 62년 된 정당입니다. 그렇죠. 공산당 다음으로 62년 된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그 조직이나 체계가 잡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만든 당이나 또는 고이케 유리코 지사 쪽에 합류 못했던 좌익 인사들이 급조한 정당은 사실은 정당도 아니죠. 이름만 정당이지 아무런 조직과 기반이 없으니까 오로지 바람에 기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철벽에 부딪혔으니까 더군다나 초선구제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년 된 정당에 바람만 믿고 자기들이 이제 당명 간판만 들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급조돼 보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당도 아니죠. 그냥 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정당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조직력도 약하고, 예? 예, 조직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그 전쟁 기억이나 있던 과거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산당이 이번에 의석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공산당이 그 표를 다 뺏겨버린 겁니다. 아.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선거 이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계속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돈 찍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누구나 물어봐도 이게 아베노믹스가 이거 참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책인데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 못 버는 사람도 아직 있지만은 예. 아베노믹스 덕분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베노믹스가 상황을 변화시키지 는 게 아니냐. 그거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게 더 심화되면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나 보죠? 실제로 물가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사실은요. 예. 그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 사람들 잘 참습니다. 이걸로 자관하다 보면 또 돌파구가 생기려니 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앞으로 세금 문제가 오겠죠. 세금 문제가, 예. 재정 문제가 이제 곧 닥쳐오겠는데, 그 세금 문제에서 아마 큰 논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이제 2021년까지 이론적으로는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일 우리 교민들이요. 교민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베 정권의 지속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아베 정권을 아베 수상을 대신할 국민적 인물이 지도자가 현재 떠오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개헌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아베노믹스라든지 하는 큰 비전과 그림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뛰어넘는 큰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체제로 일단 일본 국가를 다시 재정비해 가겠다 하는 것은 그냥 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한일 관계는 한국이 대미 관계, 예. 대북 정책, 대중 정책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결정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결정됩니다. 한국과 일본 자체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점을 저희가 생각하면은 저희가 역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요,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을 한국 사람들은 평양이나 북경보다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과 일본이 더 강한 나라고 미국과 일본과 이념적으로 갈라서면은 저희는 사실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그런 착각.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잘하려면 저희가 대미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에 예. 대북 정책, 대중 정책에서 얼만큼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하. 한일 관계는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일본 도쿄 현지의 홍영통일일보 논설 주간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1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세문안로가 지금 정동사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성산로 통해서 연희나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통과할 때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 가까이 하면서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기름램프 나오자마자 밀리기 시작해서 홍제램프는 빠져나가야 속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상황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강변북로 상황도 조금 좋아졌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이후로 한강대교 사이로만 짧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지날 때만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북단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반포대교나 영동대교 그리고 청담대교는 남단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된다 그러네요. 미뤄왔었는데요. 네. 추석 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바로 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뤄서 계속 다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연기가 돼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제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네.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 대출 조이고 실수요자는 대출해주겠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 총부채 상환 비율, 신 DTI 제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도입을 하겠다. 이걸 다 앞당기겠다. 시기가 원래는 내년 이후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걸 다 앞당기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거 앞당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신 DTI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가계 부채가 우리가 1,420조를 넘었으니까 이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예요. 네.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신 DTI가 현 DTI가 뭐가 다르나 다이어트 생각을 하면 우리 보통 칼로리 계산 많이 하잖아요. 예. 칼로리 계산 가장 많이 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DTI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건 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돈이 있어요. 더군다나 소금 같은 거 거의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다시 대출로 넘어오면 기존의 이 DTI라는 거는 내 소득 대비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차지하는 이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기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감안했는데 신 DTI라는 거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우리로 치면 다이어트 할 치면 탄수화물건 모든 거 기존에 먹었던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살을 빼자는 거예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근데 DSR이라는 거는 우리 살 뺄 때 가장 오적을 탄수화물 많이 드는 밥, 떡, 면, 술, 국 이렇게 한자로 된 거 다 거론을 하는데 DSR이라는 거는 이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다 감안하자는 거예요. 모든 대출을 다 넣자. 기존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만 넣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상환 능력을 보자라는 게 DS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말에 먼저 DSR을 나중에 하고 신 DTI라는 거는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건당 DTI를 적용해서 빌린 사람의 그 상환 능력을 보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다 감안해서 그럼 당연히 이미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대출이 많이 안 나가니까 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체적인 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DSR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DSRL은 많이 알죠. DSLR 그 카메라. DLR. 예. 근데 이거는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는 거의 약자인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율 사실 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로 풀어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 대비한 건 DTI인데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거고요. 네. DSR은 모든 대출.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DTI에 해당 안 되지만 DSR에는 해당이 된다. 물론 자영업자 대출도 본인이 담보를 통해서 받았으면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자는 게 DSR이라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어떤 반항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거 공감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젊은 청년들 많을 겁니다. 이거 근절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취직하기 얼마나 사람 어려워요. 가지고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지금 그 다들 뭐 분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일자리도 거의 없고. 공공기관은 거긴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가장 치열한 곳이잖아요. 네. 최근에 강원랜드 있었고요. 금융감독원 있었고 우리은행 있었고 다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내 직장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대부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빽과 힘을 써서 청탁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채용 청탁을 했던 사람이나 그걸 들어줬던 공공기관의 임직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는 채용을 아예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리고 동시에 이 청탁 들어준 사람의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감독하는 정부 부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재부도 있을 수 있고요. 금감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금감원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특권층 자녀들이 쉽게 채용되는 걸 막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근절이 돼야죠.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부모들의 무기력감, 그러니까 자녀들 나는 사실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청년들 이게 사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그 독보석 같은 존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만약에 제자를 취직을 시켜주면 막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 애가 문제예요 지금. 아유.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 만났죠. 맞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노동계 인사 산별노조 즉 20곳 정도의 20여 곳 정도의 관계자가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노사정위의 문성현 위원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이제 팔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팔자회의라는 게 팔자로 고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추워. 대통령 오늘 날씨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들어가고 그리고 사용자 단체, 대한상의하고 경총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독 부처인 노동부, 기재부, 그다음에 노사정위까지 해서 총 8개 어떤 관계자가 모여서 한번 그동안 노사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모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과연 노사정에 다시 합류를 하느냐 이것도 관심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 오전에 국무회의죠. 그래서 탈원전 로드맵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 재개를 선언했지만 탈원전은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전 사장이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인정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조간신문들은 다 이제 자기 편의에 이해관계 맞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5년간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이 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탈원전에 보통 약간의 어떤 동조에서는 5년간은 괜찮을 거다. 이런 부분에 되게 방점을 두는 거고, 탈원전 좀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2022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조한익 한 전 사장이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아무리 해도 원전에 비해서 전기 생산 발전 단가를 지금 낮출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기술을 더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고 원가를 더 떨어뜨려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홍종학 전 의원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어제죠. 어제 맞습니다. 맞죠? 예, 지명됐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게 벌써 166일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지금 이전에 박성진 후보자 지명할 때도 27번째 검토해서 고른 후보자가 박성진 후보자였는데 그 이후에도 또 20명 정도를 더 봤다는 거예요. 가능한 이제 실무를 아는 기업인 출신이나 이런 중소벤처기업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 고사를 했다는 거죠. 가장 문제는 백지신탁.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결국에 그동안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이 정치인이 몇 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아무튼 정치인 출신의 내각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보통 무슨 법 할 때는 성 관련된 보통 피해자 이름이 많이 붙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법 정책 위반자가 만든 법에 이름 붙기는 김영란법 하고요. 그렇죠. 근데 홍종학법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거 뭐지라고 하면 이 영선법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금산분리법.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게 그대로 통과가 아마 제 기억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은산분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었죠. 원래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이게 한시법이다 그래서 이제 홍종학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 간세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분이 홍종학 이번 후보자거든요. 향후에 청문회에서 어떻게 될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인 역할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정책 공약의 연속성 측면에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한국 청문회와 앞으로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우리나라 정치 정말 역동적이죠. 이 나라 밖으로는 그렇지만 중국의 전국 대표자 회의가 있었고요. 또 일본 아베 총리 저희가 3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죠. 북한이 놀랄만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내 정치는 구적패 대 신적패 논란으로 연일 대결 구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부터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연일 이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요. 대통령 일정을 이제는 24시간 다 공개하겠다. 사후적으로 상세 공개 소통 발표 등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11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3.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9.5% 70% 되겠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응답자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연령별로는 25%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높았는데요.
이 양대 노총, 청와대 만찬도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보면서 미드 스타일이다. 미드 스타일이다. 네. 미국 드라마. 뭐 그렇습니다. 웨스트윙. 미국 드라마, 미국 대통령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지율 고점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각각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분석이 됐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은 두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 네. 신용카드는 아닙니다. 네.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춥지요? 네. 날씨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소통 카드와 적폐청산 카드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지지율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인데요. 아직 다른 성과 이슈는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카드가 더 조명되고 있는 이유로도 보여집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대북 정책 및 안보 정책 미흡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안보 이슈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안보 문제 다음으로는 이 홍종학 또 후보자가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명되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사를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는데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데다가 아직은 안보와 인사 이슈가 이 소통과 적폐청산 카드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국정감사,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야당들이 지금 아주 그냥 집안 문제를 아주 골머리에 썩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우리 국민들 정당의 통합,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짓기에 대해서 어떤 짝짓기가 가장 좋을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야권발 정계 개편도 지방선거 전이 좋을지 또 후가 효과가 있을지도 앞으로 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통합된다면 어떻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좋다 22.3%,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좋다 17.4%, 친박만 제외하고 야 3당 그러니까 자유, 바른, 국민 일종의 빅 텐트론을 될 수 있는데 16.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나와 자유한국당이 좀 끼면은 다 좀 높게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짝짓기의 조합에 대해서는 일종의 독인 객인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더 절대적으로 낫다.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는 야권발 정계 개편 통합 방향에 대해서 무응답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뜨겁게 달구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의 지지층별로 봤을 때 어떤 짝짓기 통합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각 지지층들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당연하겠죠. 네네. 네. 제가 당연한 걸 말씀드렸네요. 네. 국민의당 지지층은 제가 막 핀잔 주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제가 견뎌내죠. 네. 국민의당 지지층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가장 또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호남 지역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호남 지역 응답자층에서도 바른과 국민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가장 이것이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기준, 근거가 될 텐데요. 이 바른정당 지지층은 또 국민의당 통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거 참 재밌다. 예. 바른과 국민이 합쳤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여론 조사 결과상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바른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말씀하신 거 쭉 종합해 보면 제일 어려운 정당이 자유한국당인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문재인 행정부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적폐청산의 의미를 부정부패 척결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 정권을 끄집어내서 정치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이 3명 중 2명 정도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에 더욱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공감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 정도는 과거 정권에 맞춘 이 정치 보복 성격이라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60대에서만큼은 이 적폐청산이 부정부패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왠지 정치 보복 같다. 이런 견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이상이 적폐청산은 당연히 부정부패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정반대. 그러니까 이건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결 국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사실 홍준표 대표가 제일 머리 아픈 정치인 중에 지금 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국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사 결과는 홍준표 대표가 미소를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이 북핵 위협 방어 차원에서 재배치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 52.9%로 나타났고요.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29.9%, 약 30%로 나타나서 일반 국민 여론은 재배치 찬성 입장. 이 소식을 들으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은 기쁠 것으로 당내 내용은 있지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그렇게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그만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데 정부의 대북 지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위협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문재인 정부 91억 원 상당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 재개 의사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3명 중 2명 정도는 시기적으로 대북 지원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명 중 1명 정도 이 북한 핵실험이 있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찬성.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만큼은 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2면은 60%가 압도적이죠. 넘는다는 건데요. 근데요. 어쨌든 지금 위기의 한반도 이게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국민들이 가장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북핵 안보와 외교 갈등 해결 원하고 있고요. 국민들 사회적 대통합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일자리 정책도 좀 쇄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업 규제 완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잘 받아들여서 향후 정책 과정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아베 총리 선거 압승으로 상당한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용해야만 그것이 이제 진정한 또 소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대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또 높은 만큼 글쎄요. 과연 어떤 해법이 가장 여론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한반도 위기 이게 언제 지나가는지 이게 참 아주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저도 사실 몸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모쪼록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